저 돈이 없어서 이 카드로 결제될까요? 2005년 12월 대구의 겨울비는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양령시 골목 어귀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4 윤서진. 등에는 3살배기 아들 준이가 엎여 있었고 아이는 추위에 칭얼대며 작은 주먹으로 엄마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얇은 점퍼 하나가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5,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바닥을 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서진이 바로 그랬습니다. 1시간 전 몇 년 만에 찾아간 친정 앞에서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듣고 돌아선 뒤 서진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숨을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구 양령시 조선시대부터 한약재를 거래하던 이 골목은 2005년에도 여전히 낡은 나무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건조 약재 다발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약 냄새가 비에 젖어 골목 전체에 짙게 깔려 있었고 이미 문을 닫은 한약방들의 유리문 너머로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골목이 밤이 되면 이렇게나 을씨년스러운 곳이 된다는 걸 서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등에 엎인 준이가 다시 칭얼댔습니다. 아이의 볼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준이를 앞으로 안아 점퍼 속에 넣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그게 엄마로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까지 걸으면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빗속을 1시간 반이나 걸어야 한다는 건 서진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진짜 문제는 품에 안긴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 추위를 1시간 반이나 견딜 수 있을까? 만약에 아이가 이 빗속에서 탈이라도 나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 문 닫은 한약방 처마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누군가 가쁘게 헐떡이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어둠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한약방 앞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한쪽 손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2명이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노숙자인 줄 알았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자기도 지금 바닥인데 남을 돌볼 여유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고 손끝이 어둠 속에서도 파랗게 보일 만큼 질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준이를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진이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진을 향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주머니, 약. 서진은 재빨리 할머니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에 잡힌 건 작은 약봉지였습니다. 안에 알약이 들어 있었지만 물 없이 삼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바짝 갈라져 있었고 목이 꿈틀거리는 걸 보니 침조차 넘기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골목 끝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약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뛰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택시비는커녕 내일 준이한테 먹일 분유도 살 수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파랗게 질린 손끝만 가득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5,000원이 뭐가 대수야. 서진은 약국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약국 문을 밀고 들어간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심장약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심장약 있는 거 주세요. 약사가 서진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젊은 여자,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손에는 구겨진 5,000원짜리 한 장. 약사가 응급용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꺼내며 물 한 컵을 같이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5,000원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약과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스름돈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다시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약을 혀 밑에 넣어들인 뒤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삼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머니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거기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시선이 서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준이가 보였던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빗물에 젖은 채 떨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가 서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속을 더듬더니 낡은 약재 주머니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 교통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펴서 그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힘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서진은 손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힘들 때 꼭 써.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말해야 했기에 준이를 업고 골목 밖으로 뛰어나가 건물 번지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였습니다. 이 한약방 처마 밑 이 자리. 하지만 할머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남자를 붙잡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요? 누가 데려간 것 같던데.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교통카드가 양령시 골목의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구나. 서진은 카드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카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바닥에서 만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지막 온기를 건넸는데 그중 한 사람은 그 온기를 남기고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서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등에 엎인 준이의 떨림을 느끼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여기 앉아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5,000원짜리 마지막 한 장마저 할머니 약을 사는데 썼으니까요. 그때 손에 쥔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힘들 때 꼭 써.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할머니의 카드를 쓰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준이가 품 안에서 또 한 번 몸을 떨었고 그 떨림이 서진의 망설임을 끊어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짧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서진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히터 바람이 발밑에서 올라왔고 준이가 품 안에서 조금씩 떨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어깨를 움츠리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를 악물면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카드 한 장이 이 겨울비 내리는 밤에 엄마와 아이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4, 미혼모,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여자가 왜 이 겨울밤에 아이를 업고 양령시 골목을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서진은 원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손이 빠르고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작은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성서공단 근처 섬유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003년 서진이 22살이던 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대구 섬유공장.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IMF 이후 대구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때 섬유 수도라 불리던 대구의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공장들은 인건비를 줄여야 했고 남은 직원들은 두세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서진이 들어간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공장에 나가고 야간 근무가 끝나면 자정이 넘어 쪽잠을
자는 날들이었지만 서진은 불평 한마디 없이 버텼습니다. 제복 라인에서 원단을 넘기고 완제품 검수를 하고 포장까지 손이 닿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숫자를 보면서 언젠가 작은 전세방 하나 구하는 게 꿈이라고 혼자 웃곤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이 갑자기 발밑을 걷어차는 날. 서진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유독 서진한테 잘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야근하는 날이면 편의점 커피를 슬쩍 갖다 놓고 쉬는 날이면 밥이나 같이 먹자며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태어나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에 바빠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여유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얼마나 설레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리려고 남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타났을 때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공장 라인을 돌며 마음 약한 여자만 골라 꼬시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진만 몰랐던 겁니다. 대구 사람 특유의 그 투박한 다정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서진은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서진은 공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지금이라도 지워라, 미혼모가 되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했고 어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그러게 누굴 믿고 그런 짓을 했냐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서진은 뱃속 아이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아이 아빠는 미워해도 이 생명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우지 않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 흥분해서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정말 나갔습니다. 그동안 공장에서 모은 돈으로 달서구 외곽의 작은 월세방을 구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당일 경북 대학교 병원 분만실에서 서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은요? 하고 물었을 때 서진은 땀에 젖은 얼굴로 저 혼자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라는 그 두 글자가 분만실 천장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준이었습니다. 2.9kg의 작은 아이가 서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을 때 서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 하나로 서진은 버텼습니다. 낮에는 준이를 업고 서문시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내직 일감을 받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며 잠을 줄였습니다. 준이가 아플 때면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고 분유값이 모자라면 자기 밥을 걸러가며 아이 것만 챙겼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웃었습니다. 준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던 날, 처음 엄마라고 했던 날, 비틀비틀 첫걸음을 뗀 날,
달서구 월세방 좁은 방바닥 위에서 벌어진 그 작은 기적들이 서진을 살게 했습니다. 준이가 3살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서진은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서 아이한테 더 나은 삶을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문시장 인근 봉제 공장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달서구 큰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에 치여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한동안 걸을 수조차 없게 됐고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면접은 물 건너갔고 보험 처리는 됐지만 생활비까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비에 밀린 월세에 어린이집비까지 통장 잔고는 바닥을 찍었고 냉장고에는 준이 먹일 것조차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년 만에 친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굶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준이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2005년 12월의 대구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해 겨울은 전국적으로 한파가 심했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준이를 업고 버스를 타고 친정 근처에 내린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비. 눈이 아니라 비였다는 게 더 잔인했습니다. 눈은 쌓여도 찬기가 덜한데 비는 몸에 스며들어 뼛속까지 파고드니까요. 달서구에서 북구 칠성동까지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주공 아파트 앞에 서진이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가라고 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고개를 돌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2년 반 만이었습니다. 나간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아파트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304호 문 앞. 문틈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 아버지가 저기 계시구나. 살아 계시구나.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그대로인데 사람의 움직임이 멈춘 거였습니다. 서진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나간 자식은 필요 없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어머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는 문 뒤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게 똑같은 거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문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문.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문은 철문도 금고 문도 아닙니다. 가족이 닫아건 마음의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서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에서 준이가 칭얼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엄마 추워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이 아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려고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재워주려고 온 건데.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서진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래, 가자 준이야. 아파트를 빠져나온 서진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고 버스를 타자니 밤 시간이라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집까지 걸으면 1시간 반. 다친 다리로 빗속을 1시간 반이나 걸어야 한다는 건 서진에게도 막막했지만 등에 업힌 3살짜리 아이에게는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일단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칠성동에서 서문시장 방향으로 걷다 보면 양령시 골목이 나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한약방들이 늘어서 있고 처마가 깊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양령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의 양령시는 낮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한약재 냄새와 호객 소리로 활기가 넘치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좁은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돌바닥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한약 냄새가 더 짙어져서 골목 전체가 묘한 냄새에 감싸여 있었고 문 닫은 한약방들의 나무 간판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약방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이를 품에 안고 점퍼로 아이를 감싸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비가 좀 잦아들면 걸어가자. 하지만 비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고 준이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골목 안쪽 다른 한약방 처마 밑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이 몇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는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빨리 했고 한 여자는 일부러 골목 반대편으로 돌아갔습니다. 2005년의 대구 양령시 골목, 밤에 낡은 옷 입고 쓰러져 있는 할머니, 노숙자로 본 거였습니다. 서진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기도 지금 바닥인데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품에는 3살짜리 아이가 떨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5,000원이 전부였으며 갈 곳조차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떨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가슴을 움켜쥔 손에서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준이를 처마 밑 안쪽에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갔냐고요? 서진 본인도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도 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보인 거였을 겁니다. 자기도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아픈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였을 겁니다. 잘나서 도운 게 아니라 같은 바닥에 있었기에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서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찾아내고 마지막 5,000원으로 약국에 달려가 약을 사온 그 밤, 할머니가 건넨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온 그 밤, 서진은 잠들기 전 준이 옆에 누워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하늘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남긴 카드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서진은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온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리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밀린 월세와 어린이집비를 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력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월세방 단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중년의 남자였고 그 뒤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달서구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 골목에 검은 세단이라니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남자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윤서진 씨 맞으십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가 안주머니에서 투명 케이스를 꺼내 카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은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둔 그 교통카드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이 카드로 버스 요금이 결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잡혔구나. 돌아가신 할머니의 카드를 무단으로 쓴 게 문제가 된 거구나. 경찰에 넘겨지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지만 서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썼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양령시 골목에서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할머니가 직접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남자는 표정 변화 없이 서진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시면서 하시죠.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은 서진은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준이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대구 시내를 빠져나가 동대구역 방향으로 달리더니 어느 대학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것도 정문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VIP 전용 입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일반 병원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복도에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복도 끝 병실 앞에서 멈춰 서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준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대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이었고 병실이라기보다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양령시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할머니, 낡은 옷을 입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던 그 할머니가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 앉아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날 119 부르고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안 계셔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혈색이 돌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날 지하도에서 느꼈던 차갑고 마른 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류 파일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할머니를 돌아봤지만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영순 회장님이십니다. 영순제약 창업 회장님. 최영순. 대구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구를 넘어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제약그룹의 회장. 한약재 유통에서 시작해 제약, 바이오, 건설까지 아우르는 영순그룹의 창업주. 남자들이 지배하는 대구 재계에서 홀로 정상에 오른 여성.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별명은 독사였습니다. 그 독사가 며칠 전 양령시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독사를 살린 게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던 24 미혼모였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와 준이를 재우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양령시 골목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어디까지 갈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도, 최영순 회장도, 그리고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준이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겨울밤 바닥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영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대구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순제약의 창업회장. 사람들은 그녀를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용 가치가 없으면 적이든 아군이든 가차없이 잘라내는 사람. 그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1살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저녁에 보자던 사람이 점심때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5살, 3살짜리 두 아들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 친척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여자 혼자 애 둘을 어떻게 키워? 사업은 접어.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최영수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내가 해내겠다고. 남편이 남긴 작은 한약재 유통가게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양령시 골목, 바로 그 골목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 가면 사장이 여자야 하는 말부터 들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남자 보증인을 세우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까지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와 씨름했고, 낮에는 양령시 골목을 돌며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영수는 하나의 철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숫자만 믿어라. 믿었던 직원이 거래처와 짜고 물건을 빼돌린 적이 있었고, 친하게 지내던 동종업계 사장이 핵심 거래선을 통째로 빼간 적도 있었습니다. 약하면 밟히고 믿으면 배신당했습니다. 30년에 걸쳐 양령시 골목의 작은 한약재 가게는 제약, 바이오, 유통, 건설까지 아우르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고,
최영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CEO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최도현, 작은아들 최도윤. 회장은 아들들에게도 세상에 하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경쟁시키고 채찍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질책했습니다. 칭찬 한마디, 안아주는 것 한 번 없이 아이들을 회사의 후계자로만 키웠습니다. 아들들은 커서 각각 그룹 계열사의 임원이 됐지만 엄마와의 사이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가씨 윤서진이라고 했지. 조사해와. 비서가 이틀 만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윤서진 24세, 고졸, 섬유공장 근무 경력, 미혼모, 3살 아들 준이를 혼자 양육 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으로 현재 무직, 가족관계 단절 상태, 현재 소득 없음. 회장은 보고서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주머니에 5천 원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 돈으로 모르는 사람 목숨을 살렸어. 그리고 살해를 하겠다니까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 하더군.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회장 옆에서 일하면서 회장이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거래처 사장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를 만나도 5분이면 판단을 끝내고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고졸 미혼모 하나를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손해배상 검토건이 회장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서진이 취직했던 영순제약 계열사 대구식품 공장에서 배합 사고가 터진 건이었습니다. 수천만 원 규모의 불량이 발생했고 손해배상 검토 대상자란에 적힌 이름이 윤서진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야. 비서가 직접 공장으로 내려가 이틀간 조사한 끝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배합 실수를 한 건 반장이었고 서진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반장은 평소에도 꾸준히를 몰아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서진의 월세방을 찾아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내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내가 경영을 잘못한 거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지만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본사에 와서 일을 배워라. 서진이 멈칫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본사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30년간 사람을 봐왔는데 대단한 대학 나오고도 숫자 하나 못 읽는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 너한테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불쌍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다.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돈이나 줬어. 그 말투는 차가웠지만 서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양령시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서진이 영순그룹 본사에 첫 출근한 날 동대구역 근처 본사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고 다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대구의 네로라 하는 대학 출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서공단 섬유공장 출신 고졸 미혼모가 발을 들여놓은 거였습니다. 회장은 서진을 절대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숫자였습니다. 두꺼운 결산 보고서를 내밀며 읽어봐라 했습니다. 서진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매출이 작년보다 올랐다고 하자 회장이 보고서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매출만 보면 안 돼. 원가율을 봐라. 숫자는 겉만 보면 거짓말을 한다. 속을 읽어야 진실이 보여. 서진은 그날 밤 준이를 재운 뒤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검색하며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원가율이 뭔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왜 다른 건지 그 기초부터 독학하며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 참석시킨 뒤 회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했지? 서진이 대답하자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을 조심해라. 말이 많다는 건 보여줄 게 없다는 거야. 진짜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 숫자가 대신 말해주니까. 세 번째 가르침은 보고서였습니다. 서진이 밤을 새워 정성껏 써간 보고서에 빨간 줄이 가득했습니다. 맨 위에 회장의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라. 사장은 바쁜 사람이야. 두 번째 제출에 빨간 줄이 절반으로 줄었고 세 번째에 3개로 줄었으며 네 번째에서야 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읽을만하네. 그 한마디에 서진은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누명 쓰고 그 모든 걸 겪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자기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회장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자기만의 방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단해지되 차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입사원이 발주서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천만 원 규모의 사고가 터졌을 때 다들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지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래처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에 이런 실수 많이 했어. 같이 고치자. 거래처 부장이 서진을 대놓고 무시하며 보고서를 집어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고졸이 뭘 안다고 숫자를 만져. 서진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재미팅의 업계 평균 데이터까지 첨부한 비교 분석 자료를 들고 나타났고 큰 소리 치던 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자기였으면 거래를 끊었을 겁니다. 반말하고 보고서를 집어던진 거래처한테 전화 한 통으로 계약을 날려버렸을 겁니다. 그게 30년간 회장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진은 사람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해도 실력으로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관리팀 실무를 맡은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팀 성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업무 처리 속도 20% 향상, 거래처 클레임 30% 감소, 팀 내 협업 만족도 전부서 1위. 비서가 보고서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특이한 건 연서 씨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30년간 회장이 조직을 움직여온 방식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잘린다. 성과 못 내면 끝이다.
그런데 서진은 정반대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사람을 움직였고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살아남는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저 아이 주변으로 모이는 거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는데 30년간 믿어온 자기 방식이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서진도 회장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거래처 감사 자료 마감이 겹쳐 서진이 야근을 해야 했던 날, 어린이집에서 준이를 데려와 사무실 구석 소파에 앉혀놓고 그림책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가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림책에 실증이 난 준이는 소파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고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살짝 열린 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 사무실이었습니다. 준이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최영순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보고하러 온 비서가 아니라 3살짜리 꼬마가 문 앞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적이 별로 없었고 손주들은 명절에 잠깐 얼굴만 보고 돌려보냈으니까요. 준이가 고개를 까딱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해? 그리고 책상 앞까지 다가와 까치발을 들고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미없겠다.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30년간 이 서류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긴장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재미없다고 한마디 하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갑자기 회장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낡은 그림책을 내밀며 할머니 이거 읽어줘 라고 했습니다. 토끼와 곰이 그려진 낡은 그림책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구겨져 있었는데 준이가 얼마나 좋아하는 책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림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건 결산 보고서와 계약서뿐이었지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잡아본 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귀에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보고서를 읽을 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목소리가 동화책 한 줄 읽는데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장면을 서진이 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의 서진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독사라 불리는 여자 30년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철의 여인이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분도 할머니이구나. 차갑고 무서운 회장이기 전에 저분도 누군가의 엄마이고 할머니였구나. 그날 이후 준이는 회장을 영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자기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독사, 전부 직함이거나 별명이었지 이름을 부르며 웃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이가 사무실에 올 때마다 회장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행동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준이가 올 만한 날이면 사무실 한쪽에 과자를 미리 챙겨놨고 준이가 그려준 그림을 서재벽에 몰래 붙여 놓았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하나. 큰 사람 옆에 영순 할머니, 작은 사람 옆에 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기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의 아이 둘, 작은아들의 아이 둘. 손주가 넷이나 있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었던가? 생일에 직접 선물을 골라준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대신 선물을 보내고 비서가 대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준이가 영순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회장의 가슴 어딘가에서 녹아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회장 자신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만 30년간 얼어있던 무언가가 풀려가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건우의 그림을 내려다보며 회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낸 것만으로도 최영순이라는 사람에게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친 서진이 회장실에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회장도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뒤 회장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봐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사람을 믿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도 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무실은 스탠드 불빛만 남아 고요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부모님한테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직장에서 누명 쓰고 쫓겨났을 때, 그때마다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양령시 골목에서 그날 밤,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자기도 바닥이었는데 옆에 쓰러진 할머니가 보였다고. 사람들이 수십 명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멈추더라고. 자기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왜냐면 자기도 바닥에 앉아 있었으니까. 자기도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아픈 사람이 보인 거였다고. 그리고 자기가 할머니한테 약을 사다 드렸더니 할머니가 카드를 주셨다고. 그 카드 한 장이 그날 밤 자기와 준이를 살렸다고. 그때 깨달았다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저를 살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배신하는 것도 사람이고 손 내밀어 주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안 믿으면 저를 살려줄 사람도 놓치는 거더라고요.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30년간 쌓아 올린 벽을 정면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회장 혼자 남았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회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도연이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1등을 하고 상장을 받아온 날 잘했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뭐가 잘한 거냐고 했던 기억. 작은아들 도윤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술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잘라버린 기억. 그날 이후 도윤이는 다시는 엄마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차가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차갑게 만든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돈을 원한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원했는데 내가 그걸 안 준 거였습니다. 아니, 줄 줄을 몰랐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최영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사업이 무너질 뻔했을 때도,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대구의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서재 벽에 붙어 있는 준이의 그림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순 할머니랑 준이,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 회장이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걸까? 더 늦추면 진짜 늦는다는 걸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은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최영순 회장은 평소와 다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를 부른 게 아니라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도현, 작은아들 도윤. 두 이름 위에 손가락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업무 지시가 아닌 전화를 한 적이 있기는 했던가.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밥이나 먹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아들에게도 같은 연락을 했습니다. 도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하자고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떨리지 않던 손이 아들한테 밥 먹자는 전화 한 통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른 곳은 대구 반월당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넷이서 가끔 갔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자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업무 보고와 실적 회의로만 마주 앉았던 세 사람이 밥상 앞에서 할 수 있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 식당 안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를 경쟁시켰다. 잘해도 부족하다고 했고 못하면 쓸모없다고 했다. 너희가 돈만 밝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다고. 도연아, 초등학교 때 상장 받아왔을 때 내가 이 정도로 뭐가 잘한 거냐고 한 거 기억하냐?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일을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도윤아, 대학교 때 미술하고 싶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한 거. 그 뒤로 넌 다시는 엄마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들들이 차가워진 게 아니었다. 내가 차갑게 만든 거였다. 너희는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원했는데 내가 그걸 안 준 거라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다고. 그거 하나면 됐는데 이제는 안 올 줄 알았다고.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미친 듯이 일했는데 올려도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들리니까 포기했다고. 회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너희 둘 다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부족한 건 너희가 아니라 나였어. 새 모자가 대구 반월당의 작은 한식당 구석자리에서 30년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두 아들에게 공동대표 체제를 넘겼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회장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회장은 직접 서진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칠성동 주공아파트. 서진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을 때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양령시 골목에서 저는 쓰러져 죽을 뻔했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멈춰서 저를 살려준 사람이 당신들 딸입니다. 주머니에 5천 원밖에 없었는데 그 돈으로 모르는 사람 목숨을 살렸어요. 당신들이 내쫓은 딸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는 30년간 제 아들들한테 사랑에 한마디 못해주고 살아서 지금 죽도록 후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최영순 회장의 대구 저택 넓은 거실에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연 가족, 작은아들 도윤 가족, 손주 넷이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서진과 준이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어색하게 서 있는 두 사람. 서진의 부모였습니다. 큰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호텔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가 아니라 갈비찜, 잡채, 김치전. 집에서 해먹는 것처럼 소박한 집밥이었습니다. 준이가 식탁 주변을 뛰어다니다가 회장 옆자리를 차지했고 회장의 진짜 손주들도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옆에 앉아도 돼.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양쪽에 손주들을 안이고 무릎 위에는 준이가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텅 비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쉽게 채워지다니. 서진의 어머니가 옆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준이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어른들이 웃고 준이가 영순 할머니 이것도 맛있어 하며 반찬을 올려놓을 때마다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과 서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고 저녁 하늘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양령시 골목에서 내가 사다 준 약 한 봉지, 그게 내 평생에서 가장 비싼 약이었다.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카드는요, 그날 밤 저와 준이를 살린 희망이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한테 준 건 그보다 비싸. 넌 나한테 사람을 다시 보게 해줬어. 30년간 숫자만 보고 살던 내가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어. 내 가족을 다시 보게 해줬어.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할머니, 빨리 와. 아이스크림 먹자. 준이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손주들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거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 웃고 있었고 도윤이 아이스크림 통을 들고 서 있었으며
서진의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간 전쟁터를 향해 걷던 발걸음이 오늘은 가족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천천히 그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2005년 겨울 대구 양령시 골목에서 5,000원짜리 약 한 봉지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넨 카드 한 장이 한 엄마와 아이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4 어린 엄마의 진심한 조각. 그것이 평생을 차갑게 살아온 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한 조각.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